안녕하십니까. 유탑 한성원 이수영 그룹의 정혜숙입니다. 어제 그 PMC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너무 좋은 PMC였고, 음, 그 사업자들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나누는데 감동이 너무 커서요. 저는 도쿄 안 갔다 온 게 너무 가슴 아팠는데 어제 1박 2일 PMC가 너무 여운이 커서 정말 이 사업을 하길 잘했다. 정말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이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와서 어제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Y 유니버시티를 다시 이제 준비를 좀 했어요. 늘 Y 유니버시티 내용은 같은데요. 어제 감동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깊어졌고,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이유인데, 저 똑같은 Y 유니버시티거든요. 처음 할 때부터나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를 좀 정성껏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만은 오늘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들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5가지 테마로 얘기를 할까 해요. 어, 제가 이렇게 철학을 되게 좋아하기 시작한 나이가 40대 중후반쯤 됐을 거예요. 40대 중후반에 제가 삶에 대면서 이렇게 어떤 절망감 또는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 책을 좋아했지만 문학이나 시나 뭐 종교서적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면서 책을 늘 가까이 했는데 철학책은 너무 어려워서 철학책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40대 중후반부터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를 정말 철학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삶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기 시작했고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했던 고민이 지금 어쩌면 유니시티를 만나서 제가 어떤 이 돌파구를 찾게 되는 과정의 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 Y 유니시티를 아모르 파티, 삶을 향한 공부, 실존의 문제, 친구들, 그리고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사진에 나오는 신은요, 그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라는 신이에요. 너무 이제 삶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 행운이 나한테 안 올까? 로또도 사보고 이제 코인도 사면서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것에 부동산이든 뭐든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더라도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일 거예요. 저도 어, 가끔 가다가는 이런 행운이나 어떤 커다란 복이 내려주기를 생각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종교에 아주 제가 30대 후반에 이혼이라는 거를 하고 새아이를 낳고 새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38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아이들을 무조건 제가 키워야 되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맡긴 했는데 정말 직업도 없었고요. 선생도 그만둔 상태였고 아무런 방향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만 떠안고 이제 삶을 시작했어요. 그 큰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었고 쌍둥이가 그다음 딸은 5살. 그 세 아이를 안고 뭐, 뭐 먹고 사는 거야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겁없는 삶을 시작한 게 30대 후반인데 어, 정말 어떻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야 하는지가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에서 아이들만 안고 정말 맨몸으로 다시 시작하는 30대 후반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는데도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학원, 과외, 뭐, 닥치는 대로 해보면서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답을 찾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5년간 종교에 매달렸어요. 교회 옆에 살면서 교회 집, 이렇게.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아닌 정말 낯선 곳에 시골에 가서 애들과 함께 시골집이 너무 싸서 100만 원짜리 1년 동안 집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거를 겨우 이제 구해서 거기서 그 동네에 학생들이 한 1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0명 아이들을 정말 한 달에 7만 원짜리 과외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과 그걸로 삶을 시작을 했는데, 어, 그 선택을 한 저 자신과 그다음에 그런 삶이 주어진 걸 헤쳐나갈 방향이 안 보이고 주변에 저를 아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의 위안이지만 또 하나의 그 어려움 그리고 그 책임을 떠안은 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안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답이 안 나오니까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한 5년간 정말 속으로 혼자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 헤쳐나가야 하는지, 오로지 신밖에는 답을 안 줄 것 같아서 5년 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살아냈는데요. 어, 현실을 견디는 힘은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찌어찌 살아가면서, 시내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와서 다시 제가 알고 있고, 저를 아는 그런 곳에 다시 출발을 하기 위한 용기를 내는데 5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5년 뒤에 학원 강사도 해봤고, 그리고 뭐 하여튼 과외도 하고, 뭐 투잡, 쓰리잡도 해가면서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해 나가다가 저희 모교에서 이제 교사로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교사 월급이 이제 월급으로 가능할까 하지만 어쨌든 교사로 좀 쉬고 싶기도 했어요. 규칙적인 생활로. 너무 투잡, 쓰리잡, 뭐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하다가 보니까 좀 몸도 지치고 나이도 들면서 조금은 안정된 직장 속에서 좀 루틴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한 17년간 학교 생활을 다시 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현장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그때부터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다시 틈틈이 책을 읽고 틈틈이 저의 고민을 이제 누구에게도 털어놓기가 어려운 저의 개인적 고민을 책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서는 음, 초월할 답이 안 나왔어요. 견디는 힘밖에는. 그런데 현실은 지금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찾은 철학책의 첫 번째 제가 낳은 주제예요.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이 말은 이솝우화라고 알고 있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얘기예요. 친구들이 무용담을 자랑하면서 막 이제 뭐 자기 그 능력을 과시하는 걸 보고 그 로도스 섬에서 뛰는 너의 능력을 여기서 한번 해봐. 그럼 너의 실력을 증명해. 여기서 증명해. 로도스 섬까지 안 가서 그 과거의 무용담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한번 뛰어봐. 네가 능력 있는지 여기서 보여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즉, 이 말은 뭐냐면 현실에서 증명하고 구현할 수 없으면 과거에 어땠던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철학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철학으로 제가 돌아서면서 메타라고 하는 것에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시작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죽음을 보면 죽는 게 뭐지? 죽음이 뭐야? 왜 죽지?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그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경험을 해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고 나서야 어떻게 이 삶을 해결할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 철학의 이제 깊은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무지함과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넘어설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부정이나 그 이제 덮어서 어떻게 포장하는 것은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현실이 본인 힘으로 안 될 때 행운의 여신도 오죠. 로또에 당첨되기도 하고, 뭐 경마장 가서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도 있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경마장을 가야 되고 로또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어떤 그 현장에 있어야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그런 행운도 어쩌다 한 사람이지만 몇 억분의 한 일이지만 그런 행운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아예 안 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 행운의 여신은 항상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공 위에
더구나 눈을 가린 채. 이 사람은 어디로 어떻게 행운에 갈지 모르는 우연이고 필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은. 그러니까 그러나 이 행운의 여신은 용기 있거나 강하거나 대범, 아까처럼 그런 무모한 것이라도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 보여주는 그런 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살고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온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제 온몸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핍의 현실이라든가 지금 저 자신의 현실, 저는 16평짜리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저 혼자 버는 힘으로 아이 셋을 20년을 키워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 사춘기가 되는 남자애들이 방 하나에 둘이 사는데 티격태격 방이 좁아요. 딸은 항상 저랑 같이 자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자기 방을 갖는 게 셋 다 꿈이에요. 근데 자기 방을 언제는 우리 방을 가져요? 할 때 제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1, 2년 뒤에 전세로 옮길 거야. 라고 하면서 좀만 5년만 참아볼까 중학교만 지나면 이런 식으로 미뤘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실을 해결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저 자신한테 그럴 수 있으리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현실은 한 달 한 달 해결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철학을 배우면서 제 현실을 땡정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 현실을 이제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애들이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데 올인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버는 돈을 애들한테 과외로 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들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제 형편에서는 그거에 목적을 두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 말이 다가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아모르는 사랑이고 파티는 운명이라고 했어요.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죠.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거를 읽어가면서 이 사람의 이 철학을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운명을 사랑했을까? 나의 운명은 우리 부모가 만들어준 자신의 운명 거의 부모님이 결정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 부모님이 주어진 저를 사랑했던 건 인정하고 정말 존경하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 환경, 그 삶의 테두리 이런 것들이 제 삶으로 이제 살아나갈 때 내가 사랑했을까? 근데 항상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병약하신 아버지와 너무 헌신적인 어머니와 그 다음에 항상 다섯 형제인데 다들 서울에서 공부를 4년제 대학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했지만 저희들 모두가 다 뭔가 정말 사춘기 때 하고 싶은 것들을 꾹꾹 참았어요. 어, 진짜 저희도 각자 방을 가져보지 않았고요. 엄마의 일터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그냥 항상 북적북적 대는 속에서 그냥 정말 학교 갔다 오면 집이 안정돼 있지 않고 같이 가족끼리 먹는 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급하게 하다가 그냥 도서관을 가고 그래서 전부 다 공부를 잘했던 이유는 공부를 잘해야만 했어요. 그거를 해서 대학교 가서 돌파구가 그 길밖에 없었어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하던 그 일을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교육하는 것 이상 저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형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힘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려면 대학을 가야 됐고 대학을 가려면 서울에 가고 싶고 제주도에 남긴 싫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곳이 저희들에게는 돌파구였고 결핍된 이런 환경에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돌파구였기 때문에 다들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명에 대한 사랑, 주어진 환경에 대한 사랑보다는 저희 부자인 사촌이 부러웠고요. 뭐 과수원과 땅을 넉넉히 가진 고모부도 부러웠고요. 그 아이들은 서울에 가면 저희들은 언니랑 자취를 하거나 뭐 이렇게 기숙사 겨우 하는데 걔네들은 아파트를 빌려서 살았고요. 뭐 여행도 쉽게 갔고요. 근데 저희들은 가족끼리 여행이라는 걸 타지로 가본 적이 없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 다른 가족과 다른 사촌들과의 삶 속에서는 저희들은 결핍이고 그냥 그걸 털어놓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얼만큼 열심히 사시는지도 뭐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운명에 대한 사랑보다는 부모님 같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를 정했겠죠.
자, 그런데 이 니체는 운명을 사랑해야 한대요. 결핍된 거지만. 내가 세상에서 필연적인 걸 아름답게 보는 걸 더 많이 배워야 한대요. 주어진 것, 내 운명 속에 받아들여진 것. 그게 몸이 아픈 것이든, 가정이 어려운 것이든, 부모가 없는 것이든, 오히려 자기 능력이 모자란 것까지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사랑해야. 그리고 아름답게 이걸 또다리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그 세상에 불만을 갖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의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이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모르 파티의 정의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어머니 나이가 되어가는 50, 60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저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제 중년의 말쯤에 왔을 때는요. 저도 아이들한테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살았던 걸 지켜봤으니까. 아이들이 방이 없고, 그다음 친구들을 초대할 만한 집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정말 엄마가 원하는 거를 툭툭 해주지 못해서 뭘 해달라고 할 때 엄마가한테 이거 말하는 게 엄마 아플까? 힘들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말을 꺼내야 하는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진 결핍을 이런 삶을 애들이 사랑해 주길 바랬어요. 그런 삶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엄마야. 그리고 그 하나하나 삶이 살아가는 그 동안 주어진 운명을 사랑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저 모습을 봤어요. 저도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90 넘어 여기 계시지만 90 넘어가신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저는 외국 가고 싶어서 결혼 안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막 강요했다가 결국 결혼이 불행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왜 결혼하라고 했지? 나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닌데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살라고 했을까? 내가 전혀 가지 않고 싶었던 길을 이렇게 했을까 하면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그 많은 질문이 저희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몸이 아프고 왜소해지도록 그 온몸을 다 바쳐 저희들을 사랑했던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면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저 어머니의 자식이 있는 걸. 근데 그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오는 거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런데 지금 커가는 저희 아이들한테 현재에도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그 아이들의 결핍을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운명을 사랑해야만 뭐가 되느냐면 스스로 선택한 길, 그것을 믿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목표한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립심이라든가 자기 꿈이라든가 욕망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서 나는 그것을 꼭 이룰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키워나가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을. 운명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걸 저도 이제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부모였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태어난 운명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길을 스스로 터득하길. 제가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넘어서 더 훌륭해지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는 그런 부모가 되어 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유니치를 만나기 전에 근데 그 하나만 더 제가 아까 그럴 때 저처럼 했던 그 이지성 대표님이 이번에 랠리 갔을 때, 저 세미나 갔을 때 들었는데 1,600만 원인가요? 그리고 15만 원 월세에 사는 그분이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아마 멋진 부모가 되고 이런 걸 삶을 사랑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공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현성호 대표님도 25억 빚을 넘어서면서 아내에게 가족에게 이걸 성공을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사 가시는 꿈을 이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이은주 대표님도 정말 그 집을 돌아보면서 진짜 그 정말 멋있는 그 집으로 이사 가면서 보여주고 자신에게 선물하면서 사람이 얼만큼 성장하면서 얼만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걸 몸소 보여주면서 즐기시는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다 결핍과 운명, 자기 받아들이는 운명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운명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게 뭔지를 성공으로 보여주는 그 현장, 그 모습들이
너무 멋졌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예요. 저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저 자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 교사로 오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베이비 부모, 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여기서 보면 맨 끝에 베이비 부모인데요. 어, 이제는 챗 GPT가 나오는 시대고 학교에서 제가 서울대를 나오건 뭐건 수업을 엄청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저는 정말 수업을 하는 걸 즐기거든요. 근데 좀 요즘같이 역사 선생이 어려운 시절이 없어요. 가치관을 교육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걸 설명해야 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진 가치관으로서 설명을 하면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교장이 질타를 하고 교육청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그래서 가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런 그 교육 현실에서 3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마저도 의미 있게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 제가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GPT가 나오면 제가 가르치는 교육이 무슨 뭘 가르쳐야 하는지 또 방향을 잃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워왔든 제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든 남은 인생도 계속 배워야 하는 처음 보는 모든 것을 GPT부터 그다음에 블로그 하는 거 무슨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그 힘든 걸 지금 줌 강의도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해내야 하는 학교에서도 무조건 해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계속 배워야만 하는 시대지 가르쳐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능숙함이 아니에요. 이거에 이제 너무너무 많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요, 마법과 구분할 수 없어서 지식을 배워온 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과학기술은 그 뭐라지? 어떤 한계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배우기도 바쁜데 아이들은 너무 빨리 습득하는.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되는 시대에 와 있어서 현장의 교직에 대한 고민을 퇴직을 염두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퇴직을 하는데 저에게 어, 공부란 무엇인가를 가르쳤던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전 훌륭한 교사라고 자부하면서 지금 남은 기간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올해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간순간 저는 정말 최고의 선생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수업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요. 이 세네카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그 로마의 아주 포악한 왕인 네로의 교사였는데 그 가르쳤던 이 사람이 결국 네로 황제한테 죽임을 당하지만 이 사람은 교육자로서 뭐라고 했냐면 학교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인생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란 삶을 향하지 않는 공부가 아니다. 그리고 삶을 향한 공부는 온 삶을 바쳐서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지 어, 배워진 순간 끝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을 위한 공부와 인생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의 본질로 말한 사람인데, 저는 이런 철학자의 이 말이 위안이 됐어요. 저는 같은 지식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어, 수업 시간에 임하든 어떻든 그 지식의 삶과 우리와 지금 어떻게 연관되고 현실과 어떻게 연관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 하는 이런 것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GPT가 할 수 없는 교육이 아닐까요? 그래서 과학의 시대에 다시 한번 교사 얘기를 고민하면서 유니시티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거 교육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니시티는 뭘 가르쳐야 하는 사업일까? 뭘 배워야 하는 사업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유니시티가 이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삶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지식을 가르치면서 한 1등급, 2등급 점수를 올리기 위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저도 부추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니시티로 오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Y 유니시티를 하고 제가 생각한 네트워크의 가치를 하고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 교육이 또 하나의 저의 파트너가 앞에 나가서 자기 삶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감동을 주면서 함께 배우면서 선생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팀이 강사이자 학생이자 그리고 삶을 동반하는 동반자가 되어가는 이런 것은요, 샤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 맞아떨어지는 교육인 것 같았어요. 샤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 실존은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지? 실존은 존재의 의미거든요. 내가 존재하는데 나의 의미는 뭐야? 라고 하는데 뭐가 지금까지 저희 학교에서 제 교육은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교육이었어요.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수능이라는 목적, 대학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누가 먼저 앞으로 1등을 하느냐를 달려가기 위한 것. 다 같이 뛰는 게 아니고요. 1등을 하기 위한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럼 99명은 다 1등을 못 하는데도. 그 달리기를 뒤에서 정말 진짜 사냥개가 되어서 짖으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 이 교육 현장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사업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말이잖아요. 자,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소비자를 만나는 방법, 파트너를 만나는 방법, 그리고 업라인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업라인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면서 파트너도 그리고 제 소비자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실존적인 어떤 그 존재로서 커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고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 교육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용기를 키우는 일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일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 이것에 교육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배우는 게 재밌고요 강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어, 샤르트는 그렇게 말했대요. 나무가 될 모든 걸 이미 가지고 씨앗이 태어난대요. 우리는 씨앗을 땅에 심어진 씨앗이 콩이면 콩을 키우는 거고요. 벼면 벼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콩과 이거는 레테라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 본래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왔다가 농부가 이제 가꿔주면 자기 존재를 인식하면서 커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콩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본래의 이거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자체가 대로 키워내는 농부인 거죠. 원래 교육은 그래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 선생님이 학생의 이 갖고 태어난 존재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그 존재가 잘 자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일인데 이런 것 아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자로 1등이 되게 가르치는 이런 교육에 사실은 더 이상 현장에 있는 교육이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교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놓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저는 이 유니시티에 와서 하는 교육은 더 즐겁고 신선하고 깊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설렘 속에서 또 유니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시티에서 또 배운 거예요.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설명을 했어요. 행복의 요소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인간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친구를 꼽아요. 우정.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친구는 이익 때문에 유지되는 친구가 있고 또 즐거움 때문에 유지되는 친구가 있대요. 만나면 즐겁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친구가 된대요. 그런데 세 번째 친구의 부류는 또 하나는 훌륭하고 탁월함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정한 친구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훌륭함과 탁월함 때문에 유지되는 친구.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요. 친구는 나를 닮아갈 거고 나는 또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를 닮아가면서 그를 좋아하면서 그를 닮아가려고 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친구를 두는 방법은 내가 훌륭해지든가 훌륭한 친구 곁에서 그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닮아가기 때문에 친구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래요. 정말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나에 대한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품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기 때문에, 나와 똑같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처럼 그를 사랑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존재로 가는데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이런 친구를 보질 못했어요. 정말 나를 나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까? 없어요. 또 저도 저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까? 없어요, 냉정하게. 가족도 그러지 못하는데요. 저 자신만큼 사랑하는 가족이 있나요? 자식 빼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을 좀 그렇게 될까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형제도 아니고 아닌데 하물며 친구가 그 관계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고 또 저는 새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모임이라든가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도와본 적도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책을 보았던 것이고 제 안에서 많은 저와의 어떤 뭐 산을 간다거나 뭐 저와의 어떤 그런 것 이런 것들밖에는 없어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은 누구에게 가서 말하지? 누구한테 나랑 이 사업을 하게 하지? 사실 두려움이 많았고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본 것은요. 정말 업라인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고요. 제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더 바라고 오히려 저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마음이 제가 파트너에게 가는 마음이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닌데 점점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가면서 그 사람의 노력을 봐가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파트너를 만나서 더 빨리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 그 뭐지? PMC 같은 데 가면요. 정말 하나 저보다 얼마나 제가 그 밑에 레그로 몇 번째 레그일지 모르겠어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알아주시고 저의 성공을 기원한 이 업라인들 스폰서님, 이 업업라인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나구나. 그리고 내가 탁월함과 훌륭함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구나. 나도 같이 가면서 함께 가면서 저런 사람과 되고 그다음에 저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겠구나 이런 거를 믿으면서 이 속에 있는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유니시티를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카르페 디엠입니다. 이 그 뭐지 다 아는 영화에서 본 얘기일 거예요. 우린 어쨌든 삶과 죽음 사이를 걸어가는 인생을 걸어가는데요. 이 카르페 디엠에서 말하는 것은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도 세월은 우리를 시기하며 흘러만 갑니다. 오늘을 잡아라. 미래는 믿지 말아라. 모든 하루하루 순간이 꽃봉오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을 잡고 오늘을 즐기는 오늘을 사는 이 인생을 살라고 하고 이 오늘을 사시는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 모든 삶이 축제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성공을 향해서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행복해하는 어,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속에 하루하루 이제 변해가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고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꽃을 피우게 하는 꽃봉오리 되는 순간순간을 이제 오늘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하루하루가 눈빛이 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파트너들과 모든 사람이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져서 함께 사업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제가 마지막 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현종 시인의 시예요. 이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지막 그 시 하나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 시인의 어, 책 속에 있는 한 시예요. 이 옆에 사진은 제가 산을 좋아하는 제가 산에 가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 사진이에요. 어, 이런 멋진 모습으로 이제 정말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현종,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그냥 보내버리진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순간순간에 꽃을 피우는 시간일 거고요. 저는 제 살아온 삶이 실패였을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가면서 이제 후회하는 길목에서 이 선택이 아이들을 힘들게 만든 건 아니었나 하는 그 길목에서 유니스트를 만나서요. 세계 최고의 가치를 보게 되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내용으로 삼고 또 세계 최고의 보상을 가지고 저희 노력의 대가를 그 가장 크게 지불해 주겠다고 하는 이 회사를 만난 걸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요. 복으로 여기면서 제가 이거를 성공해내면 그리고 걸어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면 제 인생 스토리가 이 아까 말했던 사랑하지 못했던 인생 스토리 그런 모든 것들이 운명을 사랑하는 그리고 운명을 사랑한 걸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내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존경을 아이들과 함께 그 사랑과 깊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Y 유니스트입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